4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오늘 오후 공수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선거제 개편안을 신속 처리한 건 지정, 이른바 패스트 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공수처 법안 관련해선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독자적인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부여해 기소권을 제외하면 검찰과 동일한 권한을 갖도록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해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제동장치를 뒀습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지고 무소불위 조직으로 군림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문 취지입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또 선거제도 개편 관련해선 2019년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안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한다는 데에도 합의했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간 4개 특위 4당 의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한 건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처리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겁박이라며 만약 이들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4월 국회가 없는 게 아니라 20대 국회는 없을 것 같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애초 공수처에 완전한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여야 4당 합의에 대해 법학은 이론의 체계이지만 법률은 정치의 산물이라며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은 그러면서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25일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편안 등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다 해도 국회법상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는 데엔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 계류기간 60일을 줄일 경우 이들 법안은 내년 2월경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4월 총선을 불과 2달 앞둔 시점입니다. 철옹성 같던 검찰 기소 독점이 깨지는 동시에 정치권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미 패스트 트랙이라는 기차는 떠나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올라탈지 말지 실리와 대여투쟁 명분 사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화장품의 코스메틱과 의약품의 파마슈티컬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합니다. 화장품에 이렇게 의약품의 안전한 이미지와 효능, 효과를 강조하는 코스메슈티컬 브랜드 마케팅이 추세이자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법적으로는 이런 마케팅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나왔는데 심층 리포트 장한지 기자입니다. 한 화장품 회사의 여성 청결제 제품 광고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연구소에서 후천성 면역결핍증 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항균 보호막이 상처로부터 1차 감염을 예방한다. 칸디다균, 암모니아, 아세트산을 99% 항균해 불쾌한 냄새의 원인균을 항균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항균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구만 봐서는 언뜻 화장품 광고인지 여성 청결제 광고인지 의약품 광고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처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광고는 현행법상 화장품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서울지방식약청은 해당 광고에 대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3개월의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해당 화장품 회사는 서울지방식약청 결정에 불복해 3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 광고가 아니다. 항균 테스트 결과를 정당하게 홍보하는 것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화장품 회사의 주장입니다. 1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화장품 업체 A사가 낸 광고 업무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지방식약청이 화장품 원료 중 하나인 은이 항균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했다는 화장품 업체 주장도 재판부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의약품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도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은 인허가 과정이 전혀 달라요. 의약품으로 효능은 광고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임상시험은 아주 간편하게 거치는 편법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기능성 화장품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피부 노화를 방지한다거나 탈모를 방지한다는 그런 문제는 꼭 오늘 판결이 나온 여성 청결제뿐 아니라 상당수 이른바 기능성 화장품들이 이런저런 효능이나 효과를 강조하며 마치 의약품처럼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지만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화장품법 부당 표시 광고 행위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자체가 솜방망이인데다가 그나마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부당 광고라도 일단 하고 보자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부당 광고가 화장품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등 다른 여러 제품에도 만연하다는 점입니다. 하다못해 세탁기 선전이나 공기청정기 같은 거 선전을 할 때도 뭐 미세균을 99.9% 제거해서 피부를 맑게 한다, 피부병을 없앤다, 뭐 이런 광고까지 하고요. 네. 건강보조식품 광고를 보면 뭐 무전서부터 암까지 다 치료한다는 이런 과대 광고들, 허위 광고들을 많이 해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제재하려면 미국과 같은 징벌적 위자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른바 기능성 화장품에서부터 건강보조식품까지 국민 생활이나 안전과 직결된 제품들에 대한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할 수 있는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시각장애인 변호사. 앞을 못 보는데 어떻게 변호사 일을 한다는 거지? 그것보다 애초 변호사는 어떻게 됐지? 하는 등등의 생각이 드실 것도 같은데요. 그런 변호사가 실제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을 수상한 김동현 변호사가 그 주인공입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시각장애를 딛고 세상에 빛이 되고 있는 김동현 변호사를 신세아 기자가 만났습니다. 수줍은 얼굴로 취재진을 맡는 김동현 변호사. 외관상으로는 보통 사람과 다를 게 없어 보이지만 김 변호사는 시력을 상실한 시각장애 1급입니다. 지난 2012년 수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눈 시술을 받기 위해 안과를 찾았다가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은 겁니다. 의료사고였는데 처음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한테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고요. 원래 공학도였던 김동현 변호사는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공군 장교로 복무한 뒤 전공을 살려 정보기술, IT 전문 변호사가 되기 위해 로스쿨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법조인의 꿈을 키워가던 로스쿨 2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의료사고로 시력을 상실한 겁니다. 한 달 정도 절에서 3,000배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3,000배 기도를 하면서 울기도 많이 했고
근데 몸이 힘드니까 마음이 되게 좀 빨리 풀리더라고요. 제가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육신의 눈을 잃고 마음의 눈을 찾게 된 김동현 씨는 2013년 다니던 로스쿨에 복학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두 눈이 멀쩡해도 붙기 어려운 시험, 단단히 마음 먹고 시작한 공부였지만 쉬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각장애인이 공부를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책을 구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공부를 하려면 교과서가 있어야 되고 참고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법학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 책도 두껍고 다 종이로 돼 있다 보니까 교과서와 참고 서적들을 일일이 다 컴퓨터 파일로 변환해 음성으로 들으면서 말 그대로 피나게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동현 씨는 지난 2015년 제4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그토록 원하던 법조인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책을 다 컴퓨터 파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 도움받고 있지만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저희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저랑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교수님들께서도 스스로의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법조인이 된 김동현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판연구원은 김동현 변호사가 처음입니다. 그렇게 김동현 변호사가 걸어가는 길 하나하나가 보통 사람은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고 도전의 연속입니다. 사건으로는 종중 사건이 하나 되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제 보는 분들은 족보를 그냥 표를 보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걸 보면 되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를 다 하고 머릿속에 그려야 되니까 아주 되게 어렵게 검토를 해가지고 부장님께 드렸더니 이걸 어떻게 했냐면서 되게 고생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재판연구원 시절 김동현 변호사는 장애인법 연구회가 발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해설서 공동 집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자연스레 김동현 변호사를 2017년 3월 지금의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로 이끌었습니다. 김동현 변호사는 지금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에서 장애인 차별, 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이 오시는 장애 유형은 아무래도 지적 장애 내지는 자폐성 장애 같은 이런 발달 장애인 분들이 저희 피해자 중에 거의 한 60-70%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사건 같으면은 뭐 이제 주로 신체적 학대 맞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 분류로는 경제적 착취라고 해서 뭐 강제 노동을 당하셨다든가. 장애인 사건의 어려운 점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그 자체가 사건 해결을 어렵게 만든다고 김동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뭐 장애인 사건은 사실 증거 수집이 되게 어려워서 이 장애인 분들이 진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진술을 한다고 해도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잘 안 믿어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만 2년 동안 김동현 변호사는 그 스스로 시각장애인이면서 장애인들의 피해 구제와 권리 회복을 위해 악전고투해왔고 지난 9일 서울시 복지상 장애인 인권 분야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수상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번에도 김동현 변호사는 다 주의 도움이라고 공을 돌리며 몸을 낮춥니다. 되게 기쁘기도 하고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한 게 저는 여기 센터 소속 변호사로서 여기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나눠서 하고 있는 것뿐인데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겠다. 애초 인생 설계 당시 계획했던 IT 전문 변호사에서 이제 김동현 변호사의 전공은 장애인과 인권으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론 변호사 경력을 쌓은 뒤 판사로 임관하는 것,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의 소소하지만 당사자들한테는 거대한 벽과 같은 차별과 장애물들을 하나씩 둘씩 깨트려 나가는 것. 그것이 김동현 변호사가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이고 살고자 하는 삶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충분한 일을 해야 또 판사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일을 계속 열심히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고를 모아서 공익소송을 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장애는 불가능이 아니다. 좀 불편함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희망은 있다. 그 자신이 그 증거인 김동연 변호사는 꿈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랑 똑같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장애가 있다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잘 찾아보고 꿈을 잃지 말고 계속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6일 임기가 끝나는 정성진 양형위원장의 후임으로 김영란 전 대법관을 위촉하기로 했습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수도요금 부과 방식 제도 개선을 전국 17개 시도에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진요금이 적용되는 수도요금 부과 방식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전체 일선경찰서에 수사민원 상담센터가 운영됩니다. 상담센터에서는 민원인 상담을 거쳐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민사사건 경우엔 소송 절차 등을 안내합니다. 법제처는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51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57건의 조례 위반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올해부터 지자체 필수조례 마련, 위반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